관계가 많이 느슨해지고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미국 교포들, 동포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포들이 한국의 상황, 조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좀 공감대를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또 기왕 온 김에 한 바퀴 돌면서 강연을 좀 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겠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냥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교포생활 잠깐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나라의 의원들하고 제가 만나고 교류하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전 세계예요. 전 세계. 그러면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는 직접 간접적으로 모든 외교와 모든 어떤 비즈니스를 포함해서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많이 또 벌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 많이 벌기도 하고 물론 그 안에서는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습니다. 뭐 마구 그냥 불법 체류자 이건 저는 반대랍니다.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우리가요 해외에 특히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 어떤 우리의 말하자면 커뮤니티는 전 세계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작은 것이지만 교류를 해나가서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가 됐을 때 그래서 우리 교포들께서도 밖에서도 잘 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기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나가서 주류사회에서 성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정계에 진출해서 오늘 제가 보니까 존 리가 당선이 됐던데 아주 저도 진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솔직히 그 경우에 우리 당을 떠나가지고 근데 이제 공화당이라서 더 기쁘고 근데 여하튼 간에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폐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우리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반일 운동이라든지 지나치게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 정말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적나라하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frustrated 그러니까 아주 정말 이거 정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떨 때마다 가끔씩 그런 생각 하거든요. 야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도저히 우리가 뭐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미 끝난 것 같아. 이미 추락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그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했을 때 항상 기회는요. 항상 어떠한 번영과 도약은 그 아주 처절하게 추락한 다음에 반드시 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을 경험했을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게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그때 그것을 내가 극복하는 초인적 힘을 발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 능력에 그것을 넘어서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을 내 스스로도 느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사실 87년 이후에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갔던 그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이야말로 이걸 잘 극복하면서 저는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절망하지 말고 혹시 제 얘기 듣고 나서 절망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현실은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아주 냉철하게 직시를 해야 된다. 현실을 근데 우리 절망하기 싫다고 해서 막 미화해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상황의 그 처절함은 그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딛고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제2의 어떤 도약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분들께 앞에 서서 제가 또 강연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서론 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이미 이제 한국에서는 이미 그 전 밤이 이제 됐지만 세상에 제가 이 8월 15일 광복절을 지금 이제 40몇 년째 맞이하는데 저도 40대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요 제가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나라의 국권을 되찾은 날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유가 또 그거를 의문을 가지고 내가 막 고민할 만큼 나한테 이거에 문제의식을 갖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의뢰이 지나가는 하나의 연례 행사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도 말이죠. 뭐 100주년부터 시작해서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거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게 뭐예요? 어디서 잘못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 하던 역사 공부도 다 하게 되고요. 제가 불문과를 나와서 서양 근현대사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자유나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남들보다 더 잘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한국 역사에 대해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제가 깊이 보지 않았었는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자꾸 보게 돼서 요새는 진짜 이승만 기념사업회 뭐 박정희 기념사업회 제가 정말 이게 무슨 그 멤버가 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광복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복의 의미가 독립의 의미가 뭘까요? 독립의 의미가 우리가 독립의 의미를 생각을 잘 해보면 사실은 너무나 명략 하나예요. 내가 어떤 2등 국민으로서 식민 지배를 받다가 그게 독립이 됐어. 뭐죠? 난 자유를 찾았어요. 난 자유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독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우리 아까 그 노래에도 free 나오잖아요. 그죠? free를 찾았다. free, land of free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미국의 독립 정신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복절의 의미는 뭐냐? 3.1 운동의 의미는 뭐냐? 자유입니다. 그것이 일본이 아니었으면 우리 달랐을까요? 만약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 지배를 했다면 우리는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식민 지배라는 건 다 똑같아요. 자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하는 것은 내가 자유를 찾는 거예요. 2등 국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능력껏 내가 열심히 하면 적어도 그 나라 안에서는 같은 어떤 내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조선 백성들이 뛰어난 능력이 있었어도 결국에 2등 국민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셨어요. 저는 일본의 지배하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정말 나쁜 짓을 특별히 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을 침입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런 지배를 받게 된 그 계기가 된 한일 합방이 문제인 것이지 국권의 상실이 문제인 것이지 그 밑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어떤 그 선을 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정말 비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자유다. 그러면 자유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그 자유를 더 번창해야죠. 더 번영시켜야죠. 정상적으로 보자면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통일 국가가 생겼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미 먼저 북한 지역에다가 정부 수립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소련의 스탈린의 어떤 그런 지지와 그런 지령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게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동구권이 몰락하고 나서 그 자료들이 다 공개가 됐는데 보니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거짓말을 잘 안 하더라고. 그냥 말을 안 하죠. 좌파들이. 근데 여하튼 간에 그 당시에 그러면 공산주의는 뭐냐? 자유가 있냐? 알고 보니까 지배층만 바뀌었어.
일본 군국주의가 우리를 지배했는데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는다는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공산당에. 그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나는 속해야 되고 공산당에 속해야 되고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자유가 주어진 겁니까? 그래서 불행히도 북한 지역은 자유가 광복에 의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독재 국가가 되는 바람에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자유를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광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갖다가 느끼지 못하고 지금 너무나 자유가 그냥 공기처럼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 이런 우리의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또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 북한의 어떻게 보면 조선이 망하고 나서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다시 북한이 된 그 지역은 사실은 북조선이죠. 북조선. 그래서 조선의 그냥 연장선상. 근데 이시왕조가 김시왕조로 변한 거죠. 근데 옛날에 이시왕조보다 더 지독한 아주 독특한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세계 유례가 없는 잔인한 왕조가 들어선 거죠. 저 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또 그나마 공산당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독재를 하지만 그 안에서는 사람이 바뀌는데 여기는 사람도 안 바뀌어. 그냥 세습 독재를 계속하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의 소원은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왜 통일하고 싶냐? 반드시 우리는 모든 일을 생각을 할 때요. 우리가 왜 하고 싶은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준은 무엇인지, 원칙은 무엇이든지 항상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문명국가의 국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천박한 어떻게 보면 동물에 가까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우리의 소원은 북한하고 통일을 얘기할 때 반드시 우리는 우리 왜 하고 싶냐? 북한하고 뭐 이렇게 경제 해갖고 통합한 평화경제 해갖고 발전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기를 치는 거죠.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통일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동독하고 서독의 경제 격차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한 4배, 5배였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40배, 50배예요. 우리하고. 우리가 섞이는 순간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적 추락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통일은 당장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당장 내가 5년짜리 대통령이 되는데 내가 당장 통일할 거야. 저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정치인들이 사기치면 안 돼. 국민들한테 50배 어떻게 감히 40배 50배가 되는 경제력 차이가 나는 나라고 그것도 저런 북조선도 아니고 아주 조선 왕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저런 정말 끔찍한 나라하고 우리가 만약에 체제도 안 바뀌었는데 한다? 말이 돼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보수 세력도 저는 반성할 게 많이 있다. 국민들한테 사실 그동안에 너무 환상을 심어놨다. 우리 정확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결정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수렁으로 떨어져요. 수렁으로. 나라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정치인들이라고 자기가 뭐 업적 하나 남기려고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수렁으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 북한하고 통일 문제도 쉬운 얘기가 아닌데 단지 우리가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일이든 뭐든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치는 뭐냐? 북한 땅에 사실은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5년에
8.15 광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자유가 억압당하면서 살고 있는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광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통일을 얘기할 때도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뭔가 뭉클하는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에 함께 가는 것이지, 그렇게 얍삽하게 정말 저열하게 돈 몇 푼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제가 정말 사실 이 유라시아 철도 이런 얘기를 듣고는 아주 기가 막혔어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유라시아 철도에 타고 다닙니까?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것은 옛날에 100년 전에 이게 닥터지바고 찍을 때 그 닥터지바고의 그 배경이 되었던 그 1차 세계대전 직후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에 뭐 이렇게 러시아 혁명 전후로 해가지고 뭐 그런 어떤 낭만적인 그런 눈이 나오고 막 만주벌판이 나오고 막 그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누가 며칠씩 똑같은 기차를 타면서 거기 못 타요. 누가 타요 거기? 응?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내리잖아요. 누가 그거를 횡단을 합니까? 정신 나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러면 왜 미국이 철도 타고 횡단 안 합니까? 사람들이. 미국도 동부 서부로 횡단해야 맞죠. 그런 논리라면 왜 횡단 안 하냐고. 안 하잖아요. 미국도. 그러니까 여객은 말도 안 되고 이 물류도 마찬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저는 이 사기꾼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한번 비즈니스를 하면서 물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물건을 맡겨놨는데 이 물건이 가는 데마다 후진국을 지나가네. 가는 데마다 한 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몽골을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 중국을 거쳐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상한 나라 다 거쳐가지고, 여러분 가면서 내 물건이 어떻게 될지 겁나가지고 그 맡기겠어요? 그런데다가 기차라는 게 나라마다 다 사양이 다르고 한데 기차 축을 갖다가 그 철로를 갖다가 바꾸려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물건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들었다가 다시 기차 바퀴 바꾸고 그 짓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통관을 몇 번 합니까? 통관을 전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뇌물 먹여야 되는 나라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그러면 내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누가 거기다가 돈 많이 내고 물건 맡기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꿈 같은 얘기고, 거기에 내가 볼 때 장사가 될 리도 없고 그런 물류에다 맡길 리도 없어요. 요새 비행기로도 얼마나 싸게 잘할 수 있는데 선박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웬만하면 게다가 대한민국이 해외에 수출하는 물건들이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그냥 막 던지고 이래갖고 되는 물건도 우리가 수출합니까? 대한민국이 요새 수출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행기로 배송해요. 이 배로 하는 것도 이삿짐이나 좀 하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한심하게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사기를 쳐가면서 국민들을 갖다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래서 마치 그것만 우리가 있으면 전부 다 될 것처럼 당장 그런 독재국가에 그것도 신격화되어 있는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시체 방부 처리해갖고 유리관에 넣어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거기다가 참배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후진적 국가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아니 우리 다 좋다 이거죠. 아니 통일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들한테 진정한 광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자. 응? 그리고 또 혹시 알아, 북한의 체제가 바뀌고, 그래서 북한이 체제가 바뀌면서 정말 거기도 자유가 만끽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DNA가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북한의
동포들도 진짜로 이렇게 막 승승장구해서 매만큼 발전하고 이런 그때 혹시 모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통일도 되고 그 통일한 이후에 대한민국 훨씬 더 클 수 있지만 그 전제가 뭡니까? 지금 시스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해도 현실적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데 지금은 완전히 사기꾼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내가 뭐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는데 5년 안에 통일할 거야. 정말 억장이 무너져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이 문재인 대통령은 왜 1948년에 건국을 그렇게 부정하나?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큰 의문점을 가진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다른 거는 뭐 좀 사실 좀 무식하다든지 뭐 좀 이상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나 이럴 텐데 이분 가만히 보니까 48년 건국을 일관되게 부정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일관되게 부정해요. 그죠? 이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렇죠. 말로 뭐 대놓고 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주적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주적이 북한이냐 또 심지어 요새 일본이냐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정체성 문제인데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으면 나의 적이 누군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자, 당신은 구한말의 조선시대 살고 있어? 당신의 아이덴티티는 구한말 조선입니까?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여기 동포사회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심적으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구한말의 조선입니까? 분명한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에요. 그 대한민국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구한말에 만약에 조선이 나의 아이덴티티다. 그럼 주적이 누구죠? 당연히 일본이겠죠. 그죠? 북한이라는 것은 그 당시 뭡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알력이 있고는 하지만 같은 조선이었죠.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일본이 주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언제적 얘기예요? 10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현대 2019년 2020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나의 아이덴티티야. 나는 옛날에 무슨 구한말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나의 역사로 기억하지 내가 겪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보고 일본이 주적이래? 나는 일본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지금 현재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일본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옛날 역사를 생각하면 열불이 나죠. 열불이. 옛날 역사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병자호란의 청나라도 열불이 나고 난 중국도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도 싫고 다 싫어.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당했거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난리치면서 주적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예요? 제가 볼 때 북한이 우리가 북한 주민을 주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란 현재 레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의 레짐. 북한의 레짐은 김정은 정권, 독재 정권, 신정국가, 신격화되어 있는 반 종교적, 그러니까 유사 종교에 가까운 정말 그 뭐라고 그러죠? 우상 숭배 국가입니다. 거기는. 그러면 거기가 지금 내 아이덴티티하고 안 맞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뭘 협력을 하기는 뭘 해. 그냥 내가 내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그 관점에서 협상을 하는 거지. 협상을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 사람들을 갖다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위협도 하고 압박도 넣어가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상하는 것뿐이에요.
뭘 협력을 해요? 나는 기가 차요. 그건 뭐냐? 협력할 수 있죠. 나중에 북한이 정상국가가 됐을 때. 저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지?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그냥 그 김정은 정권이 그냥 그러고 말면 내가 신경을 안 써. 우리 신경 끄고 살 수 있죠. 그러다가 우리 비즈니스 가끔 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전 세계에 비즈니스 못할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무슨 생각하는 거야? 다 관심 없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일단의 집단이 자기들끼리 그룹핑을 해서 어떤 무인도에 가서 자기들끼리 이게 나라라고 하면서 거기서 우리한테 미사일 쏘고 난리치면 어떻습니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 놔둬서 됩니까? 내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싫고 좋고 나 관심 없어. 근데 내 안전이 위협받아. 지도자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게 1차적 목표. 그게 헌법에도 나와 있어. 대한민국의 영토, 국토와 국토. 그죠? 그래서 무슨 의도인지 내가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것까지 내가 왜 생각해? 우리를 위협하는데. 무슨 그런 해석을 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한테 미사일 쏘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기가 차요. 오늘 아침에 또 쐈대요. 이제 보니까 그냥 우리는 밥 됐어요. 밥. 이제 쏴도 한마디도 못해.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게 과연 국가입니까?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요. 나의 아이덴티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이게 헷갈리면.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뭐냐? 자꾸 집권 세력들이 그것을 갖다가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건국 100주년 어디 건국이 있었어요. 저는 상해 임시정부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상해 임시정부, 자, 국가라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국가공동체. 국가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영토라든지 국민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그건 뭐 기본적인 하드웨어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공동체의 합의입니다. 건국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국이라는 게 혼자 뭐 어떤 누가 막 와가지고 뒷발 딱 들고 내가 지금부터 이 나라를 세울 거야 한다고 나라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나라가 건국되기 위해서는 함께 전쟁을 치르든 아니면 뭔가를 하든 전 국민이 투표를 하든 정부를 그 건국의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나라를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그 나라가 싫은 사람은 월북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어쨌든 간에 건국이 됐습니다. 건국에 성공했습니다. 그 건국이 비록 한반도 전체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국가 공동체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절차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그 헌법, 건국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그 헌법을 가지고 국민들이 아주 많은 우여곡절과 분열과 혼란과 이런 게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총선거를 거쳐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정부를 수립했고 국회를 만들었고 사법부가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 나라가 간다고 생각을 하고 다 있었어요. 싫은 사람은 월북하거나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국가가 성립되는 그 과정, 건국의 과정을 우리는 사실은 허벌판, 진짜 지지리도 못 살던 그리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면서 광복 이후에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전 세계에서 어떻게 또 희한하게 그 당시에 정말 공산화의 물결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걸 정말 그 투쟁을 거치면서 사실 그 투쟁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피를 흘렸어요. 4.3 사건도 사실 그런 일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아주 하찮게 취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건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 근데 보수 정치 세력은 그동안 뭘 한 거야,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아주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봉착했냐? 국가 공동체 합의에 대해서 지금 깨진 겁니다. 그 지금의 혼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48년 이전 45년과 48년 사이에 극심한 혼란기에 대한민국의 상황이 조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세련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다. 왜? 48년 이후에, 건국 이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싫으면 나라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야, 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다 싫어, 헌법 다 뜯어고치고 건국정신을 다 바꿔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 건국된 당시의 대한민국을 유지하고다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나 심각하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보수다 진보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편의상 제가 보수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진보라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진보라는데 진보가 뭐야? 자유, 인권, 뭐 이런 좀 극단적인 경우에 따라서 리버럴한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응?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국가공동체의 정신을 벗어나서 건국을 부정하고, 그래서 그 전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그 전으로 돌아가서 공산주의가 되더라도 북한하고 같이 함께 갔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냐? 이거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보자면 나라를 떠나야 되는 얘기인데 이건 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한국에서도 얘기 계속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민주당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far left라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부정하고 영국의 그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그때 독립전쟁 이후에 그 국가가 건국될 때 그 사이에 다른 일이 벌어졌었어야 되고, 미국의 건국 헌법의 근본 정신을 부정하고 사실 미국은 완전히 공산 혁명 국가를 갔었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냥 예를 들어서 미국 안에서 복지나 이런 것을 확대하면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좀 많이 하자, 이게 아니라, 사민주의가 아니라 공산혁명 국가로 갔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제고 나발이고 이런 삼권분립이고 다 파괴하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민주당의 리버럴이고 진보고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반국가 정치인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진보 세력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컨서버티브 데모크рат에 해당하는 약간 그런 성향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민주당을 갔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민주화 세력에 대한 어떤 그 멋지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라는 게 건국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물적 토대를 만드는 것인데, 그 물적 토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자유가 많이 제한이 되고 군사정권이 무리를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물적 토대를 훌륭하게 형성을 했어요. 산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군사정권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한편 국가라는 것은 건국되고 나면
어쨌든 약간의 권위주의적 형태를 띠더라도 산업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국가 발전의 이행 전략 정도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박정희 정권의 그런 어떤 산업화는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 물적 토대 없이 민주화라는 것은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 없이 민주주의 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부패로 끝나요. 부패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제적 성장과 함께 민주주의도 성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인정하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이 국가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산업화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 산업화를 짧은 시간에 어쨌든 지금 와서 우리가 보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기적적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뛰어나다. 아주 이런 천재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 이후에 민주화를 했다고 해서 본인이 민주화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 전에 국가 발전 전략의 단계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 전에 공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것은 자기가 그 안에서 만약에 함께 투쟁했던 그 시대에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때에는 자유가 핍박당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비판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 링컨도 마찬가지. 링컨도 그렇게 따지면 굳이 아니 링컨이 노예 해방이나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지만 그 사람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또 희생들이 있었어요. 그걸 또 굳이 끄집어내서 지금 와서 막 그걸 끄집어내고 예를 들어서 노예 폐지법을 통과시키는데 반대하는 반대편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역사에서 듣기로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표결하는데 못 가게 하려고 억류시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우리가 하는 식으로 하면 그거를 막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그러니까 링컨은 정말로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노예 폐지한 거고 뭐고 간에 이런 업적은 다 무시하고 이건 나쁜 놈으로 끝나야 돼.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문제가 많죠. 그렇잖아요. 예? 노예제도를 갖다가 조선의 노비제도를 더 확대시켰죠. 얼마나 인권적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냥 역사로서 평가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과거에 지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못 잡아먹어서 난릴까? 저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싸웠던 사람들 그 당시에 자기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이 이제 큰 소리 치는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상대방들을 갖다가 그냥 때려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그런 건 그렇다 치고요. 우리 국민들이 거기 부안해동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건 네가 그렇게 해서 당했어? 그래 안 됐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 보상받았잖아. 됐어.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객관성을 잃고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지나간 역사에 너무 이해관계가 깊이 연루된 사람들은 어떤 쪽이든 간에 이제는 현실 정치에서 손을 좀 떼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옛날 얘기 한참 하다가 미래 얘기 못하는 상황이 오겠다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더군다나 하여튼 또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 그때 반공을 강하게 했죠. 그러니까 주사파라든가 북한 쪽에서 아이덴티티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서 그냥 저같이 저는 아주 자유를 갖다가 추구하는 사람인데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저는. 그런데 내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찬양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정합니다. 그분을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없나? 왜 못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할 때 우리를 미래지향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결국에는 87년에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엊그저께 보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독재한가 하면서 투쟁을 했는데 그게 뜨거운 심장이었다, 젊은 시절에. 그런데 뭘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글을 썼냐, 정말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뜨거운 심장은 난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뜨거운 심장을 가졌대도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 뜨거운 심장, 젊은 시절 이렇다고 해서 절대 용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가 공동체의 합의점,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감히 전복하려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어떤 처벌을 받았던 거고,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지금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서 감히 고개 쳐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어디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민주화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화의 의미를.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다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당신들은 민주화를 어떤 의미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부 정권이었던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면 그게 민주화입니까? 그게 민주화입니까? 그게 민주화의 완성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정권 교체에 불과해요. 민주화라는 것은, 국민들은 그 당시에 왜 박수를 쳤을까? 그 당시에 군부 정권이 잘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의 자유를 많이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기업을 강제로 통폐합하기도 하고, 언론의 자유도 많이 제한이 됐었고, 표현의 자유도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 이제 내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까지 간 거죠. 우리가 발전했으니까.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해서 내 자유를 좀 더 잘 보장해줘. 더 확대해줘. 나 이 정도 자유 가지고 안 되겠어. 이제 해외도 마음껏 다니고 싶고 해외여행 다니는 것도 제한하지 마. 응?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욕구가 빗발치게 됐는데, 그래서 국민들은 그게 싫어서 민주화를 지지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럼 뭐죠?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개념의 이해는 자유입니다. 자유. 내 자유를 더 확대해달라.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이제는 과거보다 더 확대를 해줘도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잘할 수 있어. 이런 거였어요. 절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라고 생각했으면 박수 쳤을까요? 안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당시에 정권을 교체해야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이 생각에 전부 다 가득 차 있어서 지도자들이 자기가 대통령만 되면 됐지, 그 다음에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정권은 바뀌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국민들의 자유는 계속 제한되는 부분들이 나왔고, 특히나 문제는 뭐냐면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경제면에서는 사회주의고, 더 파쇼적으로 가면 파시즘이고, 그리고 공산주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주화의 틈을 타서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면서 이제 득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조국이라는 사람은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내용에 보면 사회주의 혁명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꿈꾸죠. 그래서 혁명 이론을 만들고 그 잡지를 만들고 한 사람 아닙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산업행
아주 핵심 멤버였죠. 그냥 학교 다닐 때 책 몇 권 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실행까지 옮긴 사람이에요. 혁명을 위해서.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민주화 운동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자유에 대한 갈망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더 못하면 못했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사기치지 마라. 국민들은 민주화를 자유의 확산으로 인식하고 지지했을 뿐이지 니네들이 거기 틈타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면 사회주의 공산화가 더 쉬워질 줄 알고 거기에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고 국민들한테 고개 숙여서 사과해야지. 지금 와가지고 나는 민주화 운동하고 독재랑 싸웠는데 뜨거운 심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가 잘못됐냐. 국민들이 그러면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찬성했다고 생각하냐. 그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봉착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봉착한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라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것이 다른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함께 막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너무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보라고 하면서 사실은 거짓말이죠. 진보는 무슨 진보. 사실은 반체제 세력이죠. 그런데 그런 반체제를 민주화에 왜 피를 쓰고 민주화의 껍데기를 쓰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구별의 기준점 중에 하나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국이나 건국정신이나 우리 국가공동체의 합의점 자체를 인정하냐 안 하냐. 건국에서 나와 있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서 그대로 갖고 가겠다고 동의하냐 안 하냐. 자유를 빼자고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진보적 아젠다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권은 제가 판단할 때 제가 왜 싸우는가라고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지금 문제는 지금 정권은 체제를 넘어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건국을 부정하고 경제체제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임금을 통제하죠. 임금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다 망했어요. 자영업자하고 뭐하고.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파괴시키고 있어요. 택시 운전사들이 택시가 지금 사형화돼 가고 타자고 뭐고 우버고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데모를 하면 출구 전략을 정부가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그 방식이 정부가 택시 운전사한테 월급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배급 준다는 식으로 나오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상천외한 사회주의 방식의 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사회주의 국가 경영 원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리가 다 파괴되고 원가 구조가 파괴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제, 경영의 자유가 다 박탈되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내가 경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회사를 옮기고 회사를 접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노동자도 내가 일하고 싶은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네가 그 돈을 받지 못하면 일하지 말고 네가 더 일하고 싶어도 네가 열정적으로 밤을 새가면서 어떤 개발을 하고 싶어도 너는 내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야 돼. 안 그러면 너를 형사처벌할 거야. 이런 나라가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꿈꾸는 그 민주노총이나 이런 노조 세력들이 아예 그냥 법이 통하지 않는 치외법권 세력이 돼서 독재를 사실상 하고 있어요. 독재가 뭐냐? 예를 들어서 요새도 보면 아시겠지만 반일운동한다고 불매운동 난리치는데 내가 그거를 가만히 명단을 보면서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불매운동은 누가 하죠? 보통? 소비자가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왜 불매운동을 하나요? 일본
이번에 뭐 물건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그죠? 뭐 그럴 때 이제 소비자들이 하죠. 소비자 단체가 하든가.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반일운동의 아주 핵심 주체가 누구냐? 민주노총이에요. 아니 기가 막혀. 야, 그거 만약에 불매운동해서 일본 제품 안 팔리면 그 물건 팔던 노동자들, 그 물건 중간에 옮기는 운송 배송업체들, 거기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 다 손해인데 왜 노동자 집단에서 불매운동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 니네들한테 손해가 나는 일을 왜 하는 거지? 소비자 단체가 하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왜 할까? 민주노총이 평소에 해온 것들을 보면 알죠. 이 사람들은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 단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일관되게 이념 집단이었어요. 아주 일관되게 정치 집단이었어요. 단지 왜 노조를 가지고 하냐? 대한민국에서 노조를 결성해서 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해산할 수도 없고 이 반체제 행위를 해도 해산을 못해요. 왜냐하면 노조니까 건드리지 못해. 노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일을 안 해도 전임자 규정에 의해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느 누가 노조를 결성해서 사실은 반체제 정치를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해서 막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불매운동도 앞장서서 하고 있고, 그 전에 뭘 했느냐? 김정은 찬양 집회. 김정은 찬양 집회를 하면서 백두혈통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 정말 그냥 단순히 김정은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백두혈통 무슨 환영 집회더라고요. 아니 난 백두혈통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그게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북한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게 아니면 어떻게 나올까? 그죠? 그런데 그 집회를 주도하더라고요. 민주노총이. 그리고 그 전에 뭐 했는가 보니까 탄핵 전에 그 촛불 집회를 그 사람들이 주도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그 전에 뭐 했는가 보니까 세월호 집회도 그 사람들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했는가 보니까 광우병 집회도 엄청 많이 기여를 했더라고. 또 그 전에 미순이 뭐 그 반미주, 아니 가만히 이게 노동자들 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응?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는 이건 반체제예요. 체제 전복입니다. 체제 전복. 응?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 이 민주노총이 어떤 지경이냐? 왜 제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이미 갔다라고 하냐면 민주노총이 주장하면 다 통과가 돼. 회사에 예를 들어서 안전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안전사고가 났어. 그건 안전수칙을 잘 안 지키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별로 안 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민주노총이 갑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되면 안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사람이 안전사고를 당한 것은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 방송이 난리를 칩니다. 왜? 방송의 상당수가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동연합입니다. 언노련 산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의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보수 정권 말을 잘 들었게요. 그런데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는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외치다가 좌파 정권이 잡으면 갑자기 엄청나게 의용이 돼. 왜 그럴까요? 만약에 진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사람들이라면 정권하고 상관없이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분개하는 거죠. 아니 저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수 정권 당시에 그 언론들이 언론의 자유를 외칠 때 내가 편들어줬거든.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언론의 자유는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들이 더 앞장서서 어용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건 언론의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민노총의 어떤 그런 지휘하에 반체제적 이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모순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가. 그래서 너무 웃기죠. 그렇게 깨끗한 거를 얘기를 하더니 양심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래서 저는 양심에 반하는 얘기들이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나 이명박 정권 때 그런 일이 한두 개라도 터지면 저는 아주 앞장서서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공직자라는 것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하고 가끔씩 보면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든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저는 아주 매섭게 혼을 냈어요. 그런데 이게 왜인걸? 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좌파가 잡고 나면 그러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안 삼는 거야. 그때 그렇게나 막 진짜 침을 튀기면서 그때 저랑 같이 그전 정권을 비판했던 그 민주당 의원들 다 어디 갔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 탈당할 때 예상했어요. 야, 이거 정말로 이렇게 가면 이거 뭔가 대한민국이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런 그룹에서 함께 있으면서 나중에 반체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돼서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탈당을 했지만 사실 탈당하고 나서 처음에는 제가 좀 그냥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혹시 정권 잡고 나서 제대로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한 2017년 대선 이후에 그해 한 겨울만 돼도 제가 보니까 너무나 모순되고 너무나 위선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검찰개혁을 외치고 사법개혁을 외쳤는데 자기들이 앞장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짓밟고 검찰개혁을 외쳤는데요, 공수처를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공수처를 반대했어요. 공수처를. 저는 검찰개혁을 바랍니다. 진짜로 바라요.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요. 왜냐하면 검찰이 자꾸 정치권에 끌려다니는 꼴이 보기 싫거든.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수사를 제대로 하란 말이야. 그런데 왜 자꾸 이런저런 정치적 스캔들이 되시는 걸 막 별로 이렇게 근거도 없는데 자꾸 파헤치고,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는데, 그래서 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죄가 되든 말든 일단 부풀려가지고 문제 삼고 보고 이걸로 잡아놓고는 그 다음에 딴 거 조사하고, 그래서 세상에 아직까지 확실치도 않는데 온 동네방네 떠벌리면서 기자들한테 떠벌려가지고 벌써 이미 그림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런 짓 제발 하지 마라. 이 세상에 지금 질서가 무너져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고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폭이라든가 비겁한 놈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고, 니들이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그런 정치검찰이 싫기 때문에 검찰개혁 자체는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검찰의 개혁은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에요. 독립.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이에요. 권력으로부터 독립이고, 이 정치나 권력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해야 할, 국민들이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전 정권 때도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저는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공수처를 검찰개혁의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수처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처장을. 그리고 그 처장은, 공수처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다. 법원을 수사할 수 있고.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 임명한 처장이 검찰과 법원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이건 거꾸로 가는 거지. 말이 돼?
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더니 저를 말리더라고요. 한참 동안 설득하는데 제가 설득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떤 관계자가 저한테 웃으면서 야, 집권할 거잖아. 우리가 집권할 거잖아.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역질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검찰개혁 얘기했던 거 다 헛소리였네? 사법개혁 얘기했던 거 다 헛소리였네? 그럼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야? 그럼 나는 응? 내가 놀아놨어 니네들한테? 내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것들 봐라. 나같이 순진한 사람들 자꾸 모아놓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국민들한테 개혁한다고 막 큰 소리 쳐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민주화를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권력만 찬탈했을 뿐이지 사실 민주화 이후에 진짜 민주화를 생각했던 사람이 전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정말 민주화를 생각했더라면 자유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는 방향이 뭘까? 이런 걸 위해서 계속 노력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별로 노력 안 하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가 어떻습니까? 뭔가 누군가가 한마디만 하면 그래서 마녀 사냥이 그냥 횡행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얘기도 했죠.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불매운동 좋아. 하고 싶은 사람 해라. 그런데 하기 싫다는 사람한테 강요하지 마라. 불매운동 안 한다고 이름 적고 불매운동 안 한다고 뭐 인터넷에 올리고 그 다음에 불매운동 한다는데 유니클로에서 옷 사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숨어가지고 나오게 하고 사진 찍는다 협박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개인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일본하고 갈등이 있고 하지만 그 과거사예요. 과거사.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불매운동하는 것 자체도 저는 아주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해. 그렇지만 그것을 개인들이 하는 것은 저 존중해요.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런데 그것을 왜 강요해? 그리고 세상에 내가 주문했는데 민주노총이 택배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불매운동에 나는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주문한 사람들한테 나는 배달하지 않겠다. 자기가 안 사면 되잖아. 자기가. 남이 사겠다는 사람한테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택배 일 그만둬라. 그렇게 할 거면. 응? 당신이 택배 일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그것을 찬성하든 안 하든 나는 내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장경제 국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뭔가를 나한테 회사에 주문해서 내가 택배를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주문하는 물건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그걸 배송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계약의 어떤 사회라는 것이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할 룰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멋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큰 소리를 친다면 이 사회가 도대체 룰이라는 게 있는 사회냐고요. 내가 일본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양식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 그것을 큰 소리 칠 수 있게 하는 이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녀 사냥이 횡행하고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모두가 때로 달려들어서 민노총 산하의 언론이 말 좀 악마의 편집해서 내보내면 그 사람이 사장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그래서 그냥 끝까지 그냥 막 마녀 사냥을 하고 이게 뭐냐? 난 정말 무섭습니다. 이건 뭐죠? 파시즘입니다. 파시즘. 이거는요 무슨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나 진보 싫어하지 않아. 그런데 야 진보가 뭐냐?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미국의 민주당은 그런 점에서 훌륭한 점이 있지.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은 제가 동의를 안 하지만 여하튼 간에 다른 거예요. 한국의 진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타인의 자유를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독재를 하는 거죠. 독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노총의 독재입니다. 민노총이 결정하면 모든 국민이 거기에 따라야 돼. 그런 거 아닙니까? 민노총이 최저임금 하자고 하니까 정권이, 여당이 그것을 비판 없이 요구 없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면 대통령도 난리를 치면서 대통령한테도 뻗대고, 그러면서 파업하고 전국에 파업을 하고 난리를 친다고 협박을 하죠. 이게 뭐죠? 이게 프롤레타리아 독재인 거예요. 딴 게 아니야.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어디 옛날에 공산주의 소련에서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보고 있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보고 있고, 파시즘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 문제도 마찬가지. 제가 어제도 글을 썼습니다만, 일본이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속상하죠. 100년 전 일이지만 우리는 속상해. 그래서 그거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자기들의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의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하기를 바래. 일본이 물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지금의 어떤 전 세계가 분업 경제 체제에 있는 상황에서 불매운동 가지고 해결될 일도 아닌데 이렇게 막 하면서 주문한 사람들 택배 배달도 안 하겠다고 하고, 이게 과연 정상이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데모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딱지를 붙여요. 딱지를 온 지하철에다가 딱지를 붙여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매운동 어떤 소비자 단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점잖게 국민들 앞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호소를 하고 하자고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온 공공기물에다가 다 딱지 붙이고 무섭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정신이 나는 그것에 반대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서 파시즘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마치 과거에 이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일본 가게에다가 지금 몇 개 가게에다가 딱지 붙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응? 과거에도 유태인 가게에다가 딱지 붙였어요. 그 가게가 사실 우리한테 뭔가 해코지한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 가게는 우리가 안 사면 어려워지겠죠. 저는 이것이 그 메커니즘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저보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일본을 좋다고 얘기하는 게, 나 일본도 군국주의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해.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이 더 문제는 뭐냐, 여기서 또 더 연결시켜서 한일정보보호 협정 파기라든가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우리가 어차피 이미 이탈했어요. 이탈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어요. 미국에다가 참가 안 하겠다고 말한 지 좀 됐죠. 그래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일본이 맹주가 돼가고 있어요. 아시아 태평양에서. 저는 어리석은 게, 우리가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경계를 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불참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지. 그랬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 일본이 주도합니다. 그 전략을. 아시아에서.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또 중국을 견제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중국 견제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중국은 일본한테 꼼짝 못해요. 중국이 생각보다 일본한테 함부로 못해요. 우리한테는 함부로 하면서. 왜 그럴까? 얼마나 영악합니까? 얼마나 영악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런 것을 경계를 한다면, 그렇게 그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그런 어떤 빈 공간을 다 차지하고 그렇게 더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머리를 굴려서 우리가 더 영악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건 하나도 안 하면서. 그래서 완전히 왕따가 돼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사실 대통령이 이랬죠. 아무도 흔들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저도 진짜 그 말이 너무나 사실, 근데 그 말을 왜 저 사람이 하는 걸까?
모두가 흔들어대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왜 지금 와서 자기가 아무도 흔들지 않는 나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가 얘기죠. 아니 아무도 흔들지 않는 나라 만들고 싶으면 당신이 물러나면 돼. 응? 응? 간단해. 응? 왜냐하면 2년 동안 모두가 흔들어대는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속이 터질 지경이거든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를 갖다가 우리나라 공해상에 거기다가 보내도 그래서 뭘 하는지 모르죠. 독도 주변을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영공상에. 응?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죠. 아무 말도 못해요.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을 맺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해요. 미국은 뭐 어차피 지금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동맹이 약해지는 그런 방향인데 이럴수록 우리가 사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공화당 의원들하고 친해지면서 대통령이 또 혹시라도 잘못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냥 물 만난 듯이 막 이용하면서 그래서 동맹도 뭐도 없고 어떻게 보면요 그냥 그 무기를 막 사주면서 사실 굉장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무기 더 많이 사줬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살살 구워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또 뜻대로 안 되죠. 근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편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참 안타깝고 정말 속상하지만 이 상황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 중에서 우리하고 가장 이해관계가 같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싫든 좋든 간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 현재 국제정세는 중국하고 미국이 부딪히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국하고 미국이 부딪히고 있어. 강력한 두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데 그 와중에 북한이 핵 개발해가지고 난리치고 있어요. 골치가 아파. 다 골치가 아프지만 여기가 근데 특히 가장 골치 아픈 게 우리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 관련해서 가장 골치 아픈 게 우리라면 우리 비슷하게 골치 아픈 게 누구겠습니까? 일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어디 방송에서도 인터뷰하면서 참 얘기했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진짜 되겠습니까? 우리 한 2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평창올림픽 할 때. 북한의 핵이 완성이 될지도 모른다 곧 이거였죠. 2년 전만 해도 북한 핵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혹시 완성될지도 몰라. 그래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만나서 악수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다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악수하니까 다 박수 쳤잖아요. 저도 뭐 사실 싫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 그 핵이 싫으니까. 우리 못 만들고.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핵에 대해서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사실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어 솔직히. 여전히 우리는 비핵화를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비핵화하는 과정에서도 협상을 하면서도 우리의 자생적 어떤 핵 균형을 위한 뭘 만들어 놓고 협상해야 된다. 그랬을 때 사실 핵 개발 우리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굴뚝 같아. 근데 쉽지 않습니다. 국제 질서 속에서. 그러면 뭐 전술핵 배치든 핵 공유 협정이든 뭐든 좀 동맹국이 좀 어떻게 해봐. 진짜 이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거를요 대한민국이 혼자서 떠들면 됩니까? 안 돼요. 일본하고 같이 떠들어야 돼요. 상황이 같잖아요. 상황이 같은 거예요. 이해관계가 같은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국제관계는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멀어지나. 전략물자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일본이 얘기를 했는데
아, 그거 뭐 어렵습니까? 공동조사하자. 왜냐하면 나도 궁금하다. 진짜 전략물자가 샜다고 그러면 나도 궁금해. 같이 조사하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할 텐데 왜 그거를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걸까? 뭔가 캥기는 게 있나? 아니면 목적이 딴 데 있나? 진짜 관계 끊고 싶나? 이걸 기하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무섭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들이, 이 판이 어디로 흘러갈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관계가 지금 상황이 한일 간의 갈등의 문제고 과거사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복잡한 전략적 문제가 엮여 있고 이것이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그것을 저 정권은 의도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것은. 그러면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친일파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포들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처신해 주시기 바란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한인들이 미국의 주류사회, 미국 정치권에 진출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경제 영토, 우리의 정치 영토가 더 넓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언제까지 안반도에 갇혀서 살 겁니까? 그래서 밖에 뻗어나가서 그들이 다시 대한민국의 또 영웅이 되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비즈니스를 더 북돋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좀 말이죠. 우리도 좀 진취적으로 살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여기서 우리 교포분들 만났는데 제가 지금은 더욱더 해외 교포의 생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은 온라인 사회고 그죠? 미디어 사회예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한국과 미국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그냥 다 소통돼요. 다 카톡도 하고 다 합니다. 동시에. 한국은 그런데 정보가 제한돼 있어요. 언론과 방송이 막혀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미국 교포 사이가 훨씬 더 정보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깨워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미국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또 후원할 미국 정치인이 있으면 하시고 다만 그거를 후원을 하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미국 정치인이 도움이 되게끔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미국의 정치권이 그냥 너무 미국 생각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 막 불안한데 혹시 잘못 생각할 땐 여러분이 바로잡아도 좀 주시고 여러분의 그리고 교포 사회가 더 커져서요. 미국 정치권을 움직이는 사회가 안 되라는 법이 왜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화, 민주화까지도 잘 성공했어요. 민주화 싫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반체제로 민주화를 악용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갈라내서 반란해서 비판을 해야지 민주화, 자유의 확산 자체를 추구했던 그 국민적 마음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 자체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산업화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그 시대에서 필요한 국가 발전의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가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정말로 다음의 국가 발전 전략을 잘 수립을 하고 대한민국이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열강에 둘러싸여서 참 힘들다고 맨날 푸념하는 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우리가 그 지정학적으로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지원을 하고 우리를 원조로 하고 많은 국가가 우리한테 관심을 가졌던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동떨어져서 혼자 있었다면 아무도 우리나라에 관심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위치는
사실 어려운 위치지만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자, 우리의 사고를 바꾸자,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국가를 발전시키자라는 말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